LG전자가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1조 5,791억 원을 냈습니다. 1년 전보다 147% 늘어난 숫자예요. 2배 넘게 뛴 겁니다. 매출도 23조 8,265억 원으로 역대 2분기 중 최대였고요. 이상하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이야기는 정반대였잖아요.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가 반값에 밀고 들어와서 한국 가전은 끝났다, TV는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익이 2배가 됐어요. 그럼 가전을 더 많이 팔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냉장고와 TV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한번 팔고 끝나지 않는 회사로요. 자동차 부품, TV 안에서 나가는 광고,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장비. 오늘 볼 건 이겁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파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됐는가?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죠. LG전자는 크게 4개의 사업본부로 나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드는 생활가전, 줄여서 HS, TV를 만드는 MS,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전장, VS, 그리고 냉난방과 공조 장비를 다루는 ES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LG전자는 앞에 둘이죠. 집에 있는 냉장고와 거실에 걸린 TV요. 그런데 지난 2분기 실적을 뜯어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히려 뒤에 둘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 두 사업본부가 지금 이 회사의 미래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기사만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잘 안 보입니다. 숫자가 좋아진 건 앞쪽인데 좋아지게 만든 건 뒤쪽이거든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생활가전은 매출 7조 757억 원에 영업이익 6,859억 원이었어요. 분기 매출로 처음 7조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했습니다. TV를 맡은 MS는 매출 5조 1146억 원에 영업이익 2194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늘었습니다. 전장은 매출 3조 259억 원에 영업이익 1912억 원, 이익률 6%대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생활가전 영업이익률 10%요. 가전은 원래 이익률이 낮은 사업입니다. 덩치는 큰데 남는 게 적어요. 중국 업체들이 같은 물건을 반값에 내놓는 시장에서 100원어치를 팔아 10원을 남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그럼 이 1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전을 파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LG전자 실적이 좋아졌다니까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잘 팔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로 바뀐 건 어떤 제품을 파느냐가 아니라 수익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한 번에 크게 받는 돈에서 나눠서 계속 받는 돈으로요. 오늘은 3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하고 9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못 내던 사업 하나가 어떻게 이 회사의 기둥이 됐는가? 둘째,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던 TV로 어떻게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는가? 셋째, 그렇게 만든 구조가 정말 튼튼한가? 마지막 질문에는 꽤 뚜렷한 약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회사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에 정확히 그 약점이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LG전자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3년이에요. VC 사업본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전회사가 왜 갑자기 자동차냐고 하실 텐데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 되고 있었거든요. 계기판이 화면으로 바뀌고 오디오가 시스템이 되고 모터가 엔진을 대신하기 시작했죠. 방향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이 사업은 그 뒤로 계속 적자를 냅니다. 별도로 실적을 공시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쌓인 누적 적자가 7,084억 원이었어요. 특히 2021년에는 한 해에만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대체 언제까지 저기에 돈을 넣을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자동차 부품 사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완성차 회사는 부품을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차 한 대가 10년 넘게 굴러가야 하는데 부품이 고장나면 회사 전체가 리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업체는 몇 년에 걸쳐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해도 그 부품이 실제로 팔리는 건 그 차가 출시되는 3년에서 5년 뒤에요. 스마트폰 부품이었으면 1년 만에 결과가 나왔을 일이 자동차에서는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의 단위 자체가 다른 산업이에요. 즉 이 사업은 돈을 먼저 다 쓰고 수익은 한참 뒤에 받는 구조입니다. 연구개발비와 공장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매출은 몇 년 뒤에 오죠. 그 사이 회계장부에는 적자만 찍힙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가 포기합니다. 주주들이 매 분기 손실을 보면서 5년, 10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은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LG전자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출범 9년 만인 2022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냅니다. 2023년에는 연 매출 10조 원을 넘겼고 작년에는 11조 원 규모가 됐어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 3조 644억 원에 영업이익 211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 2분기에도 3조 원대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2분기 연속 3조 원이면 이건 이제 어쩌다 나온 숫자가 아니라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동안 쌓였던 적자까지 전부 털어내고 누적 기준으로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3년 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수주잔고 약 100조 원이요. 수주잔고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매출로 바뀔 물량을 말합니다. 고객사는 현대차, BMW,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같은 회사들이고요. 글로벌 상위 10개 완성차 가운데 8곳이 LG의 부품이나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판매의 약 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는 이번 달에 몇 대가 팔릴지 매달 새로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주잔고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년치 매출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그 느린 구조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정확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남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내 매출도 잘 안 흔들리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오랜 적자는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였습니다. 아주 비싸고 오래 걸리는 입장료요. 그리고 그 입장료를 끝까지 낸 회사는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죠. 이번엔 조건이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들어와서 피가 흐르고 있는 시장이에요. TV입니다. TV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잔인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가 비슷한 크기의 TV를 훨씬 싼 값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TV는 한 번 사면 7년, 10년을 씁니다. 매년 새로 살 물건이 아니에요. 시장은 안 커지는데 파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제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하나뿐입니다. 값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같이 죽는 겁니다. LG전자는 다른 답을 냈습니다. TV를 파는 순간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 도구가 웹 OS입니다. LG TV를 켜면 나오는 그 운영체제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그냥 메뉴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남의 집 거실에 회사가 설치해둔 광고판이거든요. 그것도 전기요금은 그 집에서 내는 광고판이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LG 채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 36개국에서 4,500개가 넘는 채널을 공짜로 틀어주는 서비스예요. 돈을 안 받는데 왜 할까요? 시청자가 그 화면을 보는 동안 광고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TV를 한 대 팔면 마진이 한 번 남습니다. 그런데 그 TV가 거실에서 10년 동안 켜져 있으면 광고 수익은 10년 동안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 수익에는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TV는 이미 팔렸고 전기도 그 집에서 내고 채널도 남이 만든 컨텐츠니까요. 그래서 이 매출은 대부분 그대로 이익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웹 OS를 두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과가 숫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담당하는 MS 사업본부는 2026년 2분기에 매출 5조 1146억 원, 영업이익 219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어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늘었고요. 회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올레드와 큐네드 같은 프리미엄 TV가 더 팔렸고 수익성이 높은 웹OS 플랫폼 사업의 성장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비유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TV 사업은 프린터를 파는 것과 같았어요. 한 대 팔고 끝. 지금은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를 계속 파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잉크에 해당하는 건 소모품이 아니라 시청자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TV가 얼마에 팔렸느냐보다 지금 몇 대가 켜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전략의 급소가 숨어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켜져 있는 TV 대수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플랫폼으로 돈을 벌려면 하드웨어를 계속 팔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중국 업체의 판매 대수를 뺏기면 몇 년 뒤에는 광고 수익도 같이 줄어듭니다. 하드웨어에서 벗어나려고 만든 사업이 결국 하드웨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은 구독입니다. 가전을 한 번에 사지 않고 매달 나눠내면서 관리 서비스까지 받는 방식이죠. LG전자의 가전 구독 매출은 2025년에 2조 4,800억 원으로 1년 만에 29% 늘었습니다. 이번 2분기 구독 매출은 6,600억 원이었고요. 회사는 2030년까지 이걸 6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셨던 생활가전 이익률 10%의 답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구독이 왜 이익률을 올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번에 2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망설이던 사람도 매달 3만 원이면 삽니다.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둘째, 관리 서비스가 붙으니 제품값 말고 서비스 요금이 따로 생깁니다. 셋째, 이게 제일 큽니다. 구독 중인 고객은 다음 제품도 대개 같은 회사에서 삽니다. 한 번에 판매가 몇 년짜리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길어지면 회사는 그 집에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필요할지까지 알게 됩니다. 정수기를 쓰는 집에 몇 년 뒤 냉장고를 권하는 게 처음 보는 손님에게 파는 것보다 훨씬 쉽죠. 이게 구독의 진짜 힘입니다. 네 번째 축은 아마 가장 안 알려진 사업일 겁니다. 냉난방 공조, 그러니까 에어컨과 칠러를 만드는 ES 사업본부요. 여기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고 먹은 전기의 상당 부분이 열로 바뀝니다. 그 열을 못 식히면 서버가 멈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는 반도체만큼이나 냉각 장비가 급합니다. LG전자의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수주는 2026년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칠러 수주는 그 전에 이미 3배 가까이 늘었고요. 회사는 2027년에 칠러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에어컨을 만들면서 쌓은 기술을 파는 상대만 바꾼 거예요.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시원하게 만들던 회사가 이제 건물 하나를 통째로 시키는 주문을 받는 겁니다. 물건은 커졌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AI 투자가 이어지는 한 계속 커지죠. 자, 이제 4개를 한 줄로 세워보겠습니다. 전장은 수주잔고 100조로 몇 년치 매출이 잠겨있고, 웹OS는 팔린 TV마다 광고 수익이 따라붙고, 구독은 매달 돈이 들어오고, 냉각 장비는 AI 붐이 계속되는 한 주문이 이어집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넷 다 한 번 팔고 끝나는 매출이 아닙니다. 조조한 대표가 2030년까지 이익의 대부분을 이 축에서 만들겠다고 한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공정하게 약점을 봐야죠. 첫째는 아까 예고한 겁니다. 이 회사가 자랑하는 플랫폼 사업은 여전히 하드웨어 판매 대수에 매여 있습니다. 웹OS 광고도 구독도 결국 LG 제품이 팔려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야 시작되거든요. 중국 업체의 판매 대수를 계속 뺏기면 플랫폼 수익도 몇 년 시차를 두고 따라 내려갑니다. 지금의 이익률은 그 시차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둘째, 전장의 100조 수주 잔고는 완성차 회사가 그만큼 차를 실제로 팔아야 매출이 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면 잔고는 그대로인데 매출 인식만 뒤로 밀려요.
셋째, 구독은 회계상 좋아 보이지만 결국 고객에게 몇 년에 걸쳐 돈을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제때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때는 매출이 아니라 손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회사 스스로도 지정학적 긴장과 원자재 가격, 공급망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시원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 구조 전환을 완전히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적 개선이 진짜 체질 변화인지 아니면 환율과 원가가 잠깐 도와준 결과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업의 긴 적자는 실패가 아니라 입장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아무 적자에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늦게 오는 사람을 막아주는 사업에서만 성립합니다. 전장이 그랬죠. 반대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긴 적자는 그냥 손실입니다. 그 구분을 못하면 위험한 교훈이 됩니다. 둘째, 제조업이 이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대개 물건을 더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같은 냉장고를 200만 원에 한 번 파느냐, 5년에 걸쳐 나눠받으면서 관리까지 하느냐. 물건은 똑같은데 회사에 남는 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의 손익구조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셋째, 오래된 기술도 파는 상대를 바꾸면 새 사업이 됩니다. 수십 년 만든 에어컨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팔리는 게 그 예죠. 새로운 걸 발명해야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잘하는 걸 들고 어디로 갈지를 다시 정하는 것도 훌륭한 성장이에요. 오히려 이쪽의 성공 확률은 더 높습니다. 없는 실력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실력에 쓸 곳을 옮기는 거니까요. 앞으로의 갈림길은 이렇습니다. 성장 쪽 시나리오는 전장의 수주잔고가 예정대로 매출로 바뀌고 구독이 2030년 목표를 향해 가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이익의 대부분이 경기와 덜 흔들리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전회사라는 이름표는 그대로 남지만 손익구조는 사실상 다른 업종이 되는 셈이죠. 위기 쪽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업체가 판매 대수를 계속 가져가고 전기차 수요가 더 늦어지고 경기가 꺾여 구독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10% 이익률은 그냥 운이 좋았던 한 분기로 기록될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는 물건을 더 잘 팔아서 이익을 2배로 만든 게 아니라 한 번 팔고 끝나는 회사이기를 그만둬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한 제조업체가 수익의 모양을 바꿔온 과정을 구조로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드웨어 회사가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이 전략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보겠습니다.